1958년에 정성군 매화골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검은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고 탄광에서 나오는 연기가 하늘을 잠식하는 곳이요. 그 아래로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윤혜정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돌담은 허름했고 지붕에 기와 몇 장이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집에는 다른 집과 달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울이었습니다. 전신 거울이었지요. 나무로 된 틀은 검었고 그 위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박아놓은 작은 못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말수는 이것을 가문의 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5살 혜정이에게 그 거울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무서움. 그것이 그 아이가 거울 앞에서 느끼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못생겼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한 손으로 혜정의 팔을 잡은 채 말수는 아이의 얼굴을 거울로 향하게 했습니다. 여자는 예뻐야 산다고 했지. 그런데 넌 왜 이 모양이니? 혜정은 거울 속을 봤습니다. 앞머리가 부스스했고 볼에는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는 웅크러져 있었지요. 울지 말아요. 울면 더 흉하잖아. 말순의 손이 혜정의 어깨를 쓸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함도 포용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목적만이 있었습니다. 딸을 거울 속으로 밀어넣고 그 모습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순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모정이었지요. 보이지? 이게 네 얼굴이야. 말순은 35살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예쁜 김씨라고 부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 예쁨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만 남아 있었고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는 남편 윤기철의 월급으로는 5명의 아이와 집을 부양하기가 벅찼습니다. 그 벅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아마도 막내딸 혜정을 향한 날카로운 말들로 변했을 것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혜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약했습니다. 미안해서 뭐해? 넌 이미 못생겼잖아. 말수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거울 속으로 밀어넣듯이 했습니다. 그 동작 속에는 비참함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고 또 어떤 절망도 있었지요. 혹은 자신의 젊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딸을 통해 표현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 집에서는 넌 절대 남편을 못 구할 거야. 기억해. 창밖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을 지나는 또래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혜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963년 9살의 혜정이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은 집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칠판 위의 글자들, 선생님의 목소리,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존재가 모두 낯설면서도 신기했지요. 특히 장선옥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혜정을 따뜻하게 봤습니다. 받아쓰기를 끝냈을 때 그 노트 위에 동그란 도장을 쾅쾅 찍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윤혜정,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 아무도 혜정에게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아이에게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 비친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집에 가는 길이 길지 않았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지요. 마음속으로는 선생님의 말을 자꾸만 되풀이했습니다. 잘 썼어. 정말 잘 썼어. 하지만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거울은 여전히 집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 비친 것은 여전히 혜정 자신이었지요. 늦었네. 어머니가 한눈도 주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 어린 마음 속에는 이 집에서는 그런 말들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아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혜정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목재의 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거울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거울도 어머니의 목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지요.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망칠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학교로 가면 선생님을 만나면 조금씩 견딜 수 있을 거라고요. 그 작은 빛 하나가 견딜 수 있게 해줄 거라고요. 9살의 윤혜정은 그렇게 생각하며 어둠 속에서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언제까지 그 아이를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63년 늦가을 혜정은 11살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거울 앞에서의 시간들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무섭긴 했지만 이제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싶었고 어떤 날은 그 속에 무언가 낯선 무엇이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혜정의 도피처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멀어졌습니다. 친구들과 웃을 수 있었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때론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일어난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혜정의 책상 밑에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혜정은 주변을 살피며 그것을 펼쳤습니다. 같은 반 철호의 글씨였습니다. 혜정이 웃는 게 예쁘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고 동시에 뭔가 달콤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예쁘다고 말한 건 어머니를 제외하곤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요. 혜정은 그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쪽지는 오래 혜정의 것으로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혜정의 가방에서 그 종이를 찾아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혹은 우연일 수도 있었고 혹은 의도적일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어머니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혜정은 그 낮은 목소리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아, 그건 말이 많네. 2년이 벌써 남자한테서 쪽지를 받고 있어? 엄마, 아니에요. 그냥 뭐야. 이미 11살이 되니까 벌써 남자들이 꼬이나 보네. 너는 정말 나 닮았어.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정말로 혜정을 거울 앞으로 끌고 갔으니까요. 봐. 이 얼굴을 봐. 어머니의 손이 혜정의 턱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넌 못생겼어. 죽었다 깨어나도 못생겼어. 그런데 남자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거 있어? 혜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넌 나랑 똑같은 년이야. 엄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봤지? 결국 이 지경이야. 넌 나처럼 될 거야. 약속할 수 있어. 넌 나처럼 될 년이야. 그 말은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거울 속의 혜정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그 눈물을 닦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세게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울지 마라. 울어봤자 소용없어. 넌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밤 혜정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워만 있었습니다. 천장의 어둠이 자꾸 어머니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자신도 보였습니다. 결국 나처럼 되려니야라는 말이 자꾸만 들렸습니다.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이란 말일까요? 어머니의 복사판일 뿐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예정된 불행일까요? 그 이후로 혜정은 변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예전처럼 친구들과 웃지 않았습니다. 철호와의 눈빛도 피했습니다. 교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선옥 선생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사라진 제자를 말입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선생님은 혜정을 불렀습니다. 교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의 햇빛이 길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혜정 옆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혜정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혜정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세상엔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눈도 있단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너의 웃음을 예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넌 충분히 잘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누군가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단다. 혜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눈빛과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혜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따뜻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기억해. 너는 이미 충분해. 그 말은 짧았지만 거울 앞에서 수백 번 들었던 말들보다 훨씬 무겁고 깊게 혜정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마치 두 번째 빛을 심는 것처럼요. 1965년 봄이 왔습니다. 혜정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거울 앞의 시간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정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의 목소리. 넌 나처럼 되려니야.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목소리. 너는 이미 충분해.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혜정은 천천히 뭔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법을, 자신을 믿는 법을. 어쩌면 그것이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작고 미약한 저항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혜정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1966년 2월 정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탄광은 여전히 검은 연기를 내뿜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윤성구가 탄광 붕괴 사고로 죽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머니 말수는 무언가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풀려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울다가 어느 날부터는 말순이 집을 돌아다닐 때마다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혜정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어머니는 혜정의 고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사는 고모에게로요.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고모네로 가. 혜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상한 안도감이었을까요?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밤 어머니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의 의식을 말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죽고 나자 그것이 허락되었다는 듯이요. 여기 봐. 이 얼굴 봐. 혜정은 끌려갔습니다. 여전히 끌려가는 아이였습니다. 14살이 되었어도 여전히 자신을 거절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얼굴 봐. 이건 불행의 얼굴이야. 나 닮았어. 그래서 넌 앞으로 이렇게 불행할 거야. 거울 속의 혜정은 조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마치 유리와 같이요. 그 말이 계속되는 동안 혜정의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결단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자고 있었고 형들도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혜정만 깨어 있었습니다. 혜정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발이 나무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처럼요. 집 한가운데 거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유리에 비쳤습니다. 눈발이 창문을 치고 있었고 그 눈이 거울에도 부딪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혜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14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혜정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속삭임이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저주야. 여기서 끝내야 해.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집어들은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손에 맞았습니다. 무겁고 차갑게요. 혜정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절망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분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끝내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될 거라는 예감이 보였습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마치 속삭이는 소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달빛이 유리 조각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혜정의 눈물 속에도 그 달빛이 비쳤습니다. 얼굴에 스치는 통증이 있었습니다. 유리가 팔을 살짝 스쳤나 봅니다. 하지만 혜정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몸 전체가 다른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해방이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천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혜정은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옷 몇 벌과 책 한 권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거울이 깨진 걸 아침에 발견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거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정선역으로 가는 길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하나하나 남겨졌습니다. 혜정은 그 눈 속을 걸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벌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얼굴을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웃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얼굴에 자꾸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을 마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혜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뭘 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역에 도착했을 때 혜정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성군 매화골의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탄광의 검은 연기도 보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 자신의 어머니가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깨진 거울도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뒤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뒤를 보면서도 앞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기차가 하얀 눈 위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혜정은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요. 기차 문이 열렸습니다. 혜정은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해. 혜정은 창문 너머의 마을을 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깨진 거울의 파편이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혜정은 이제 달랐습니다. 기차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마을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눈 속을 통해 서울로 향하는 기차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혜정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아니면 해방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울 앞에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혜정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크고 빠르고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낯설수록 과거에서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고모의 집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습니다. 고모는 처음부터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방을 내주셨고 따뜻한 밥을 챙겨주셨고 때론 옆에 앉아만 계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혜정은 그렇게 처음으로 조건 없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장선옥 선생님의 연락이 온 것은 혜정이 서울에 온 지 석 달쯤 지난 후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엷은 종이에 손글씨로 쓰인 편지요. 내 여동생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니 검정고시 준비해라. 넌 할 수 있다. 그 말이 진짜라고 믿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책을 펼쳤습니다. 밤이 깊을 때마다 혜정은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거울을 피했던 것처럼 이제는 미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1968년 혜정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 결과지를 들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긴 편지였습니다. 감사와 눈물이 묻어난 편지였습니다. 그 이듬해 혜정은 교사가 되었습니다. 강원도 온천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겨울이 길고 봄이 늦게 오는 곳이었습니다. 혜정이 초등학교로 발령받은 것은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교실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혜정은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학교에만 가면 조금 편했던 그 시절을요. 그래서 혜정은 교실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조용히 움츠린 아이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에는 자신과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해 가을, 그 학교 기술실에서 정현수를 만났습니다. 현수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으로 하는 일은 섬세했습니다. 목재를 깎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뭔가를 대화하듯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혜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차 한잔 할래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수는 혜정을 마주 봤습니다.
혜정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당신은 눈이 참 단단해요. 현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눈빛에 봄이 보여요. 혜정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빛에 봄이 있다니.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현수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함께 지나면서 혜정은 천천히 누군가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혜정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지, 왜 그렇게 조용한지를 말입니다. 대신 그는 옆에 있었습니다. 1970년 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마이너스. 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현진, 둘째 현미, 셋째 현준이었습니다. 혜정은 아이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면 자신이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딸은 정말 예쁜 얼굴이네. 미래가 밝을 거야. 현수가 현미를 안고 말했습니다. 혜정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이 딸을 보는 눈빛 속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첫째는 눈이 맑아. 저 눈으로 살면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거야. 현수는 현진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미 엄마, 당신도.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혜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울을 깼을 때 이후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그대로 봐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거울을 깼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혜정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두 역할 모두 버거웠지만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교사로서 혜정은 거울의 목소리 대신 사랑의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시험을 잘 본 아이에게는 물론 칭찬했지만 시험을 못 본 아이에게도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번엔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움츠린 아이를 볼 때마다 혜정은 자신의 어린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충분해. 정말로. 1975년 혜정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지만 눈빛에는 이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온기였습니다. 또렷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교실에 새 거울을 달았습니다. 깨지지 않은 새 거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거울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이 거기 있도록 두었습니다. 아무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요. 1985년 혜정은 40살이 되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학생들은 졸업했습니다. 가난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혜정은 배웠습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현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학생이 자신을 안아올 때, 혜정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란 거울 앞에서의 저주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혜정은 학교 뒤에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흰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깬 그 밤 이후 얼마나 많은 봄이 와 있었을까요?
1967년의 봄, 1968년의 봄, 1970년의 봄, 그리고 지금 1985년의 봄. 모든 봄 속에서 혜정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거울 앞의 아이에서 벗어나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흰 꽃잎 하나가 혜정의 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어요, 혜정아. 네, 봄이 왔어요. 혜정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듯 봄을 마주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78세의 윤혜정은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떠오르는 해가 집안을 천천히 밝혀가는 그 시간 말입니다. 손에는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팥빙수 같은 노안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온천시는 여전히 봄이 늦게 왔습니다. 하지만 혜정은 기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50년을 더 살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봄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 좋은 것들은 찾아온다는 것을요. 찻잔을 내려놓으며 혜정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는 손주들이 그린 분필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일요일에 그린 것이었습니다. 별 같은 모양, 하트 같은 모양, 그리고 무의미한 선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라고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이 다시 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현진이의 아들 준호, 현미의 딸 서연이, 그리고 현준이의 쌍둥이, 4명의 손주들이었습니다. 혜정은 그들을 보며 밥을 떠주고 국을 담아주고 때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웃음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릴 때는 뭐 했어? 막내 준호가 물었습니다. 8살 손주의 물음이었습니다. 혜정은 숟가락을 놨습니다. 어떻게 답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쁜 거짓을 만들까요? 할머니는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혜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느껴봤습니다. 거울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텍스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외로웠어.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너희 같은 친구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법을 배웠단다.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미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의 질문을 정리해 주려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은 행복해. 너희가 있으니까. 말을 마친 혜정은 손주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 같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이미 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53년을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혜정은 그의 옆에 누우면 편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거울을 깬 그 밤부터 혜정은 가끔 거울 꿈을 꿨습니다. 때론 거울이 자신을 향해 말을 걸었고 때론 거울 속에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들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도 거울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손주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다시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혜정은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섰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원형 거울이 있었습니다. 깨끗이 닦인 거울이었습니다. 한 번도 무섭지 않았던 거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거울을 두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1985년쯤이었을까요? 집을 다시 꾸미면서 거울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현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다른 거울이야.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다른 거울이었습니다. 혜정은 그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세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눈가에는 웃음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가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거울 앞에서 들었던 저주의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보며 혜정은 웃었습니다. 이제 내 안의 아이도 웃고 있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윤혜정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때론 어머니의 꿈을 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은 더 자주 왔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곧 그곳에 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밤에 혜정은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고리를 끊었다는 것, 그 고리를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있었고, 현수가 있었고, 자신의 학생들이 있었고, 결국 자신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용서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였습니다. 현미가 방문했습니다. 딸이 엄마의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요즘 기분 좋네요. 응, 좋아. 뭐 때문에?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냥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갈 것 같아서. 현미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팔에는 나이든 손에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는 딸의 팔에는 그런 주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미는 어머니보다 더 일찍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우리 엄마 정말 강하네. 이제는 강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지. 혜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혜정은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봄이 왔을 것입니다. 또 다른 봄이 올 것입니다. 거울은 여전히 세면대에 있었습니다. 깨지지 않은 작은 원형 거울. 매일 아침 혜정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벌하지 않겠다는 약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약속. 1966년 겨울밤 혜정이 망치로 거울을 깼을 때 그녀는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깨진 거울의 파편들이 얼마나 많은 봄을 만들어낼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78세의 윤혜정은 알았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찻잔을 내려놓으며 혜정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는 손주들이 그린 분필 그림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별 같은 모양, 하트 같은 모양, 그리고 무의미한 선들. 그것이 인생이구나, 혜정은 생각했습니다. 깨지고, 다시 그려지고, 또 깨지고, 다시 그려지는. 하지만 그것이 아름답구나. 그렇게 78세의 윤혜정은 또 다른 날을 맞이했습니다. 거울을 다시 본 여인으로서 이제는 평화 속에서